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토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출범을 앞둔 3대 특검은 메머드급 규모만큼 수사 범위도 넓습니다. 특검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김영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른바 3대 특검법에 나열된 수사 대상은 모두 35개에 달합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은 11개,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을 핵심으로 하는 최상병 특검은 8개로 정리됐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겨냥한 특검의 수사 대상은 16개나 되는데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의혹들이 사실상 총망라됐습니다. 이 가운데 내란 특검은 이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 경의 핵심 인물들을 집중 수사해 재판에 넘긴 만큼 수사 초기 방향을 잡아 착수하기까지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특검은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발했다는 외환죄 수사에 집중할 걸로 보이는데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의 신빙성을 검증하고 군의 대북 작전을 들여다보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최근 빗장이 풀린 경호처 비화폰 서버와 CCTV 자료들이 숨겨져 있던 비상계엄 가담자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릴지도 관심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은 사안에 따라 수사 속도의 편차가 심할 걸로 예상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의 경우 이미 수사 자료는 확보된 상태에서 재수사가 진행 중이고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전담팀이 김 여사에게 소환을 통보할 정도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수사 대상이 워낙 광범위하고 첫 단추부터 끼어야 하는 사건도 있기 때문에 40명의 파견 검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지도 주목됩니다. 윤 전 대통령의 경로를 겨냥한 최상병 특검은 비교적 오랜 기간 묵혀있던 사건입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이 교체됐고 특검까지 출범해 대대적인 수사를 앞둔 만큼 통화 녹음 같은 새로운 증거나 핵심 인물들의 증언이 나온다면 빨리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나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3대 특검이 공포되면서 건진법사 청탁 의혹 수사도 이른바 김건희 특검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검찰은 건진법사가 김 여사와 문제를 주고받은 정황까지 포착했는데 앞으로 특검이 군품이 전달됐다는 의혹을 입증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이제 특검 출범은 초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이른바 김건희 특검에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 의혹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가 지난 2022년 3월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6천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고가의 금품을 전달하며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사업 등 통일교 관련 현안을 청탁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샤넬 가방의 경우 김 여사 최측근 비서인 유경욱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웃돈을 얹어 다른 가방으로 교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비슷한 시기 전 씨가 김건희 여사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까지 포착했는데 전 씨는 김 여사 명의 휴대전화에 윤핵관 측에서 제 사람을 쓰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김 여사에게 인사청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전 씨는 김 여사 본인이 아니라 김 여사 측과 소통한 것뿐이고 윤 씨가 자신에게 건넨 샤넬 가방도 교환한 뒤 잃어버렸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 씨의 법당에 이어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와 수행비서들 자택, 샤넬 코리아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가방 등 금품의 실물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 씨는 이뿐 아니라 지난 2016년 지방선거 공천 개입 의혹까지 받고 있는데 김 여사에 대한 청탁 의혹을 포함해 이제 모두 특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앞으로 특검을 통해 김 여사와의 명확한 연결고리를 확인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부동산 차명 보유와 차명 대출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결국 사의를 표명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임명 닷새 만에 새 정부 들어 첫 고위직 인사 낙마 사례가 됐습니다. 류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은 오광수 수석이 전날 밤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은 국정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오 수석의 의견과 공직기관과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안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오광수 수석은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검찰개혁을 잘할 수 있겠느냐는 논란에도 적임자로 꼽히며 민정수석에 임명됐습니다. 하지만 검수장 시절 부동산 차명관리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차명 대출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야당의 사퇴 압박뿐만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흘렀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본인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반성의 뜻을 보이고 있다면서 교체 가능성에는 선을 그어왔지만 논란이 커지면서 결국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 수석의 낭만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직 사례여서 정권 초반부터 인사로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밝혀온 실용적이면서도 능력 위주의 인사 기준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여러 국민 요청에 다방면적 검토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국민의힘은 오광수 민정수석이 차명대출과 부동산 차명관리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정수석은 인사검증 담당자로 누구보다 도덕성에서 우위에 있는 분이 해야 하는 것이고 당연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수 원내수석 부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인사검증의 책임자인 민정수석 검증부터 실패한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검증 실패와 안일한 대응에 깊이 직접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취임 후 첫 정상외교에 나서는데요. 취임 11일 만에 해외 순방은 상당히 빠른 편인데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중단됐던 우리나라의 정상외교를 재개한다는 데 무게가 실렸습니다. 다만 아직 외교 안보 라인의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첫 순방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방한 중인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그날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후 계엄과 탄핵 사태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정상회담은 6개월 넘게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국제사회 정상외교 복귀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취임과 동시에 해외 순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취임 11일 만에 해외 순방에 나서는 건데 전임 대통령들이 보통 취임 후 2달 전후로 첫 순방에 나선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빠릅니다. 국내 현안도 산적한 상황에서 이른 감이 있지만 관세 문제 등 외교 현안 해결을 위해 정상외교 복원 역시 시급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정상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G7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에게 더 필요한 자리로 꼽힙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 국가의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위해 정상회담을 기다린 나라도 많습니다. 日韓首脳会談というものはなるべく早急に行う方が良いし、それはシャトル外交の重要性というのは韓国がどのような政権であっても変わることはないと。 문제는 인수위도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한 상태에서 일찍 순방에 나서다 보니 아직 외교 안보 라인의 인사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외교부 장관은 아직 지명도 하지 않은 상태고 서둘러 임명한 차관들 역시 업무 파악 단계라 당장 G7 회담에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순방 업무를 주관하는 대통령실 안보실 역시 비슷한 상황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첫 순방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거대 여당 원내대표에 선출된 김병기 의원이 개혁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앞으로 여야 경쟁은 더 치열해질 걸로 보입니다. 오는 16일에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정해지는데 후보들이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국민 통합과 협치에 이르기까지는 고비가 많을 걸로 보입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70여 석에 이르는 집권당의 원내대표로 선출된 김병기 의원.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등을 강조했지만 야당과 협치를 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내란 종식,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하나의 트랙으로,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또 하나의 트랙으로, 국민 통합과 대한민국 재건을 또 다른 트랙으로.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들도 의회 권력에 이어 행정 권력까지 장악한 이재명 정부가 독재나 정치 보복에 나선다면 저항하겠다면서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거대 여당이 압도적인 힘에 취해서 좌파 독재나 정치 보복을 행동으로 옮길 경우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저항하겠습니다. 이념의 방향이 다소 다르더라도 합리적이라면 어떤 세력과도 연대해 거대 여당에 맞서겠다는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거대 의석을 가진 이재명 정부에 맞서기 위해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누구와도 연대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일단 겉으로는 여야가 타협에 나서기 힘든 구도지만 민심 경쟁 속에 물밑 접촉이 이뤄진다면 협치 모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협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는 여당이 야당의 기능과 역할을 인정해줘야 된다. 두 번째는 중요한 거는 자제와 관용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아무리 힘이 있어도 어느 정도는 야당 몫을 인정해야 된다. 하지만 당장 3대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국민의힘 세력에 대한 전방위 사정이 진행될 경우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하는 제1야당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실 인사와 장관 인선 등을 두고 날카로운 검증을 벼르는 야당과 이를 방어하는 정부 여당 간의 갈등이 첨예해질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게다가 야당 몫으로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김병기 신임 여당 원내대표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이 문제도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거대 여당이 어느 정도 양보와 타협안을 야당에 제시하는지에 따라 이재명 정부 초기 여야 협치 가능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대선 이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해병대를 육해공군에 버금가는 준4군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데요.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병대 독립 5법은 해병대의 지위를 육해공군과 동등하게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해군 안에 해병대를 둔다고 적시된 국군조직법을 고치거나 해병대 병과를 신설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대표적입니다. 해병대를 서북도서 경계와 상륙작전 전담조직으로 특화해 육해공 3군 체제를 준 4군 체제로 바꾸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한 겁니다. 육해공군 또 해병대 장병들 여러분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깊이 치하드립니다.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은 정권마다 반복됐지만 늘 미완에 그쳤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인사와 예산 일부 권한을 해군에서 넘겨받았고 문재인 정부 땐 해병도 사성장군 진급이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인사도 예산도 육해공군에 밀리는 게 현실입니다. 미국 해병대의 경우 해군부 소속이긴 하지만 문민 장관 아래 대장급 해병대 사령관이 같은 계급인 해군 참모총장과 비교적 수평적 관계에 있습니다.
반면 1973년 이후 우리나라 해병대에 사성 장군은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특수한 임무를 해내는 그런 소중한 역할들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무기 운영 체제나 처우 개선 문제라든지 소외된 체계로서 운영되어 왔지요. 형평성 있는 인사조치들이 앞으로 많이 이루어져야죠. 갈수록 줄어드는 병력 자원과 해군과의 연합작전 등을 고려하면 조직을 키우기보다 되레 소수 정예화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다만 새 정부에선 최상병 순직 사건으로 떨어진 해병들의 사기 진작과 계엄 사태로 당위성이 커진 국방개혁 차원에서 해병대의 위상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방장관 문민화와 함께 출신, 계급, 보직별로 관행처럼 굳어진 인사체계 혁파, 육해공군의 이기주의 극복을 개혁과제로 제시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대로 새 정부에서 주 4.5일제를 추진할지도 관심인데요. 노동 정책이지만 기후 위기 대응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적지 않습니다. 반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 4.5일제 공약. 근본 취지는 노동자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성장과 분배의 균형입니다. 성장과 분배는 모순 관계가 아닌 보완 관계인 것처럼 기업 발전과 노동 존중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 시간을 줄이면 기후 위기 대응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와 사례가 많습니다. 국제환경운동단체 그린피스. 활동가들은 교통정체를 피해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한 달의 절반은 재택근무할 수 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 이른바 워라밸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일터에서 실천한다는 목적도 큽니다. 재택근무 등 일하는 장소와 시간을 유연화하면 출퇴근 교통량 감소로 교통부문 탄소 배출이 적어집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사무실 전등, 냉난방기 등의 전력 소비를 줄이고 플라스틱 같은 유해 환경 제품의 소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영국 환경단체 플랫폼 런던은 영국이 주 4일제를 도입하면 온실가스를 연간 1억 2,700만 톤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승용차 2,700만 대가 도로에서 사라지는 것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다만 줄어든 노동 시간을 항공기를 이용한 해외여행 등 탄소 배출이 큰 여가 활동으로 채운다면 환경보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적으로 좀 더 유익하게 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가령 좀 더 늘어난 시간들을 환경적으로 유익한 지역사회에서의 봉사활동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뭔가 이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따라서 정부는 주 4.5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친환경적 여가 활동을 장려하는 정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에 보복을 감행했습니다. 수백 발의 미사일을 발사해 이스라엘 최대 도시 텔아비브를 공습해 여러 명이 다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홍진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이란의 반격이 언제쯤 시작된 겁니까? 우리 시각으로 새벽 3시 20분쯤부터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외신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격의 보복 차원에서 수백 기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목표물이 수십 곳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텔아비브의 이스라엘 국방부와 정보기관을 표적 공습한 것이라고 이란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방공망을 동원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았는데요. 들어온 화면으로만 봐도 일부 미사일이 방공망을 뚫고 지상에 떨어져 폭발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채널12는 이란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150에서 200기며 약 9곳이 타격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텔아비브에서 7명가량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폭발음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곳이 공격을 받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본격적인 미사일 공격에 앞서서 여러 대의 드론을 보내기도 했는데 이것은 탐색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란의 공격과 동시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발언도 전해졌는데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했다며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중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치고 빠지는 공격을 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 전투기 2대도 격추시켰다고 주장했는데요. 조종사의 생사 여부나 자세한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이미 지난해 4월과 10월에 2차례 미사일과 드론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모두 이스라엘의 방공망에 막혔는데 이번에는 그때와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급등했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란이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유조선을 공격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어 시장의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욕 지국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승윤 특파원, 뉴욕 유가가 급등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장 대비 7.3% 급등한 배럴당 72.98달러에 거래됐습니다. 국제시장 비교 대상인 브렌트유 8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7% 급등한 74.23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중동은 전 세계 원유 생산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고 이란은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에서 세 번째로 원유 생산량이 많은 만큼 이란의 대응에 따라 원유 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란이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이곳을 지나는 유조선을 공격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 중동 석유와 가스의 주요 수출 통로인데요. 전 세계 천연가스의 3분의 1, 국내로 들어오는 중동산 원유 등 석유의 6분의 1이 지나갑니다. 투자은행인 JP모건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거나 무력 충돌이 중동 전역으로 확대되면 심각할 경우에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동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약 2%, 대형주 중심의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1% 정도 하락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1%대 내림세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약 2% 정도 내린 10만 5천 달러 수준입니다. 반면 안전자산의 대표로 꼽히는 금 가격은 강세입니다. 금 현물 가격은 전장 대비 약 1.6% 오른 온스당 3,457달러 정도에 거래되며 사상 최고치였던 온스당 3,500달러 돌파를 다시 눈앞에 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 속에 3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던 또 다른 안전 자산인 달러 가치도 오름세입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98.17까지 올랐습니다. 이에 대한 경제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The fighting could last for like 2 weeks. So for investors, it will be this phase of 2 weeks of heightened volatility, of heightened like losses in shares, in anything that has to do with risk. 시장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졌다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상황이 더 넓은 지역 분쟁으로 확대될 위험이 높다고 봤습니다. 또 이란은 공격받으면 미군 기지와 군사 자산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했다면서 이는 미국이 개입될 위험을 높여 분쟁을 확대하고 단기적인 탈출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유가 상승이 이미 미국의 관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경제의 성장에 대한 타격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추가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장 전략업체 밀러타박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하루 1,300만 배럴의 원유와 천연가스를 차단할 위험이 크다며 사태 장기화는 글로벌 경제 성장을 압박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윌슨 에셋 매니지먼트는 금에 대한 매수세가 강화하는 등 전통적인 위험 회피 움직임이 보인다며 이란의 대응 속도와 규모가 관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시티 인덱스도 변동성 급증이 발생해 글로벌 주가 지수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글로벌 X2의 ETF는 2020년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 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공격, 2019년 유조선 공격 때처럼 미 국채와 스위스 프랑화가 강세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지금의 핵심은 이 상황이 통제의 영역에 머무를지 여부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긴장이 제한적일 경우에 시장은 충격에서 벗어나기 마련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온라인 트레이딩 플랫폼인 무무는 전 세계 주식시장은 30% 상승해 오랫동안 정체 상태에 있었고 이 상황이 아마도 주가 하락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방산과 전기, 가스, 수도, 에너지 분야는 앞으로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21일 진수식 도중 넘어져 좌초한 신형 5,000톤급 구축함을 수리해 진수식을 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인민군 해군 구축함 진수기념식이 그제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라진 조선소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구축함의 건조와 원상 복원에 공헌한 함선공업부문의 과학자와 기술자 등을 만나 격려했다며 이번에 진수한 구축함이 사고 선박임을 확인했습니다. 딸 주애와 함께 구축함을 둘러본 김 위원장은 지난달 사고를 거론하며 국가의 자존심을 한순간에 추락시킨 범죄적 행위였다며 거듭 질타한 뒤 계획한 대로 당 중앙전환회의를 앞두고 완전한 복구를 했고 커다란 교훈을 축적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형 구축함 강건호 진수식에서 한국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강건호 진수식 관련 참고자료에서 지난 4월 25일 최현우 진수식 때와 달리 김정은 위원장의 군사적 긴장 관련 발언 과정에서 한국 관련 거론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 최근 새 정부 출범 이후 변화된 한반도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메시지 관리 가능성 차원에서 주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 갈등을 빚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갈수록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머스크를 넘어서 실리콘밸리 전체가 휘청일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 패로 머스크의 숨통을 조일 수 있습니다. 머스크의 기업들과 연방 정부가 맺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페이스X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스페이스X는 국방부 군사용 위성 발사에 8조 5천억 원, 농촌 광대역 인터넷망 보급 사업에 60조 원을 수주했습니다. 머스크 소유 기업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규제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의 측근들은 머스크의 마약 복용과 불법 체류 의혹을 조사하자고 압박합니다. The relationship anyone has with Donald Trump is always one way. You are with Trump as long as you are good for Trump. And Elon Musk didn't like that very much because he felt like he was a lightning rod for a lot of the criticism. 민주당을 지지하던 실리콘밸리는 관료주의와 규제 개혁을 기대하며 지난 대선에서 머스크와 함께 공화당으로 돌아섰습니다. 트럼프의 수천억 원을 쏟아부은 머스크는 예산 삭감 명목으로 정부의 전면적인 공격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이익에만 관심을 쏟던 트럼프는 오히려 감세 법안을 통과시키려 합니다. 트럼프를 둘러싼 저학력 백인 노동자 중심의 마가 세력은 반세계화와 보호주의를 주창하며 실리콘밸리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연구개발자금 삭감, 대학 계약 취소, 우수한 해외 학생들에 대한 비자 제한 등은 실리콘밸리를 약화시킵니다. Elon Musk has definitely provided an avatar for President Trump, a face out there for people to hate, for people to personify everything that they believe is wrong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 트럼프에게 뒤통수를 맞은 머스크와 실리콘밸리 억만장자들이 막강한 자금력으로 민주당을 도와 트럼프를 몰아세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부를 기업으로 대하려던 실리콘밸리가 정부를 자신의 기업으로 여기는 트럼프와 어떤 관계를 만들어갈지 주목됩니다. YTN 권영입니다. 한국에 내로라는 통상경제 전문가들이 한자리 모여 첨예해지는 미중 간 관세 전쟁에 새 정부가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수출 품목과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경제 안보를 지킬 법적, 제도적 정비도 주문했는데요.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통상 전문가들이 바라본 글로벌 통상 환경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관세 전쟁이지만 기전은 미중 패권 경쟁으로 싸움이 상당히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우리 수출품의 품질 경쟁력 강화와 품목 다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수출 지역 다변화, 그다음에 품목 다변화가 상당히 해결되지 못한 그런 과제이고, 이 부분은 특히 품목 다변화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고품질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고, 또 미국과 중국으로 집중된 수출을 동남아시아나 남반구, 즉 글로벌 사우스로 확대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현 상황은 어느 한 부처의 힘으로는 헤쳐나가기 어렵다면서 대통령실이 컨트롤 타워가 돼 포괄적 경제안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경제 안보 이슈가 국가 안보의 어떤 인테그럴 파트가 되기 때문에 이걸 각 부처가 그냥 나눠서 담당해서는 안 되고요. 이건 청와대 대통령실이 컨트롤 타워가 됩니다. 타워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정책으로만 해서 이것이 해결될 수가 없고 입법을 추진해야 됩니다. 눈앞에 닥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는 기존 투자라 할지라도 포장을 잘해서 트럼프 정부의 성과로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미국과의 협력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도 핵심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 목소리를 명확히 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방식으로든 승리를 선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다만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국내적으로 납득시킬 수 있는 전리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울러 중국과 베트남, 타이완 등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나라의 상호 관세율이 높아 간접 피해가 잇따르고,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로 인한 국내 기업 피해도 가시화하는 만큼 새 정부가 피해 기업 지원에도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파생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국내 가전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냉장고와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수출 주력 상품이 많이 관세 인상 대상에 포함된 데다 적용 시점도 오는 23일로 임박해 북미 시장을 겨냥한 전략 재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담당 사업부를 중심으로 영향을 면밀히 분석 중이라며 다각적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6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본계약 체결에 성공하며 수출 신화를 새로 쓴 팀 코리아. 그 뒤에는 원전 기술력뿐만 아니라 무려 9년에 걸친 꾸준한 지역사회 활동을 얻은 현지 지역사회의 지지가 있었는데요.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형 원전 2기의 건설이 확정된 체코 남동부 두코바니 지역. 이곳에 낯선 한국의 이름이 알려진 건 지난 2017년부터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역 스포츠팀을 후원하고 지역 봉사활동을 벌이면서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Ať už to byly výměnné pobyty studentů, ať už to byl zimní stadion tady v Třebíči, ať už to byla spolupráce se spolky, spolková činnost, vaše kultura, kterou jste nám tady představovali. 두산 에너빌리티와 대우건설 등으로 구성된 팀 코리아 역시 체코 현지에서 가까운 기반을 이용해 힘을 보탰습니다. 특히 두산은 체코의 국민 기업인 스코다 파워를 인수해 지역 경제 버팀목으로 키워냈고 체코 축구팀의 후원도 이어갔습니다. 네, 저 CPIA의 저희가 부회장사입니다. 부회장사가 돼서 최초 2014년, 18년 그때 저희가 수주활동 시작할 때부터 그 체코 산업계 동향이라든가 아니면 얘네들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팀 코리아에 전달도 하고. 수년간의 노력 끝에 팀 코리아는 16년 만에 원전 수출 그리고 첫 유럽 대륙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게 워낙 사업 규모가 큰 거기 때문에 이제 일부 그 앞단에서 우리가 쓰는 비용들은 여기 다 흡수돼서 나중에 거의 뭐 비교의 수준이 안 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소송전 도난 소송과 함께 현지 기업 참여율을 60%까지 높여달라는 체코 측의 요구 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양국 협력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함께 난관을 돌파한다는데 이견은 없었습니다.
폭풍 뒤에는 해가 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과 체코는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양국 간 신뢰는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한국과 체코 두 나라의 협력이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라는 절호의 기회를 거머쥘 탄탄한 기반이 될 수 있을지 두코바니 원전 오류코기 사업의 성패에 달렸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해킹 사태 이후 SK텔레콤의 가입자 순감 규모가 47만 5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집계를 보면 해킹 사태가 처음 알려진 지난 4월 22일 이후 SK텔레콤에서 KT로 이동한 가입자는 그제 기준 30만 1,528명을 기록했습니다. SK텔레콤에서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가입자 수는 24만 6,585명으로 두 회사를 합치면 54만 8,113명입니다. 두 회사에서 SK텔레콤으로 넘어온 가입자를 제외한 순감 규모는 47만 5,67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천억 원이 넘는 범죄 수익금을 세탁해준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대형 상품권 업체 대표 등 일당은 상품권을 거래하는 것처럼 꾸며 범죄 수익을 현금으로 바꿨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테이블에 쌓여있는 현금 다발을 옮겨 담습니다. 잠시 뒤엔 문 밖에 있는 누군가에게 돈이 담긴 가방을 건넵니다. 상품권 업체로 위장한 일당이 세탁한 범죄 수익금을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범죄 조직이 투자 리딩 사기나 사이버 도박으로 얻은 범죄 수익금 2,380여억 원을 현금으로 세탁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장 상품권 업체는 범죄 조직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대형 상품권 업체 대표 A씨에게 보냈고 A씨는 상품권을 거래하는 것처럼 꾸며 돈 세탁을 해줬습니다. A씨는 한 건당 0.1에서 0.3%의 수수료를 챙겼고 위장 상품권 업체는 1%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A씨는 허위 상품권 업체 11곳과 각각 100억에서 400억 원의 금액을 현금화했고 한 번에 최대 3억 원을 세탁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상품권 업체 대표 A씨와 허위 상품권 업체 대표 등 21명을 범죄 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이 가운데 11명을 구속 송치한 경찰은 범죄 수익금 세탁을 의뢰한 조직원 등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정상적인 회사 업무로 알고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게 대법원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하는 줄 몰랐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3월 이모 씨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이른바 김미영 팀장에게 업무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이후 피싱 피해자 8명을 만나 위조 문서를 건네고 1억 7천만 원을 받은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 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씨가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몰랐을 수 있고 정상적인 회사 업무를 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이 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의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 씨가 자신을 채용한 업체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액수 확인도 없이 제3자에게 무통장 입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업정보 항목에 채권 출심을 명목으로 현금을 수거하는 경우 채용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일 수 있다는 문구가 있어서 자신의 업무가 불법임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이 씨가 피해자들에게 전달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도 내용이나 형식이 조악하다며 위조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어제 아침 8시 20분쯤 서울 연희동 경의중앙선 선로 위로 이삿짐 사다리차가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행신역에서 서울역 구간 양방향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가 5시간 만인 오후 1시 반쯤 재개됐고 출근길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선로를 따라 이동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아파트 18층 이사를 위해 사다리를 올리던 중 15층 높이에서 쓰러지면서 선로와 건너편 주택 3채를 덮쳤다며 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사고 4시간 만에 사다리차를 치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운전자 A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면허 정지 수치가 나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취재진에게 전날인 12월 12일 저녁 8시쯤 소주 한 병을 마셨다며 음주와 이번 사고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길이 좁아 받침대를 길게 뽑지 못해 사다리차가 넘어진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곳곳에서 건물과 차량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빗길 교통사고가 화재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윤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가 사다리차를 이용해 물을 뿜으며 화재 진화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5층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난 건 오전 10시 50분쯤. 화재가 발생하자 10명이 곧바로 밖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길은 5시간 반이 지나서 잡혔는데 다중이용시설이라 한때 소방 대응 1단계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1층 커피숍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후 2시 15분쯤에는 경기 화성시 비봉면에 있는 석유화학 제조업체 외부 탱크로리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40분 만에 꺼졌지만 60대 업체 관계자 1명이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위험물질인 톨루엔을 옮기는 과정에서 불이 났다고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빗길 차량 사고가 화재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오후 4시쯤 충북 청주시 현도면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반대 차로에서 오던 5톤 화물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사고 수습 과정에서 차량 통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어제 낮 1시 15분쯤 경기 부천시 심곡 본동에 있는 3층짜리 상가 건물 옥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북 전주시의 한 제지 공장에서 작업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장에서 유독가스가 검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 합동 감식 결과 사고 현장의 맨홀에서 황화수소와 암모니아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두 성분은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 물질로 일정 농도 이상 노출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이 이번 달 안에 나올 국과수의 최종 부검 결과를 통해 밝혀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또 현재 제주도와 호남, 영남 해안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전까지 충청 이남 곳곳에 시간당 최고 30에서 5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대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제주 산간에는 170mm 안팎, 전북을 중심으로도 140 안팎, 부산에는 111.7mm의 비가 왔는데요. 앞으로 제주 산간을 중심으로 10에서 60mm, 경남 해안에는 최고 80mm,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도 20에서 60mm 정도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는 만큼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호남을 중심으로는 지금 산사태특보도 발효 중이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31도, 청주가 29도, 대구 27도로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